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상징적 상호작용의 이론을 계속 쭉 이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신교육 사회학을 들어가기 이전에, 예를 들면 번스타인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교육과정 사회학에 대해서 배우기 이전에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오게 된 어떤 그 교육 사회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서 배웠던 낙인과 자성 예언 효과를 활용한 리스트 연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교사의 생존 전략인 맥릴의 방어적 수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낙인과 자성 예언 효과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이 학습자는 공부를 잘할 거야 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렇게 믿고 판단하면 실제로 그 학습자는, A라고 하는 학습자는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B는 이 학습자는 이거밖에 못할 거야 라고, 50점밖에 못 받을 거라고 교사가 규정해버리게 된다면 실제로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50점 언저리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성 이론 효과, 그 다음에 낙인 이런 거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렇게 되냐? 그냥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사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미 결론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80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질문도 많이 해주고 대답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하지만, 50점밖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실제로 상호작용도 잘 안 하게 되고, 질문에도 답을 잘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해놓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상호작용이 계속 결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사가 처음에 설정한 기대에 학습자들의 어떤 성과는 그 안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기대 유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낙인 이론과 자성 이론 효과가 무슨 관계가 있고, 이게 불평등 재생산 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현장 연구를 통해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을 분류하고 차별적인 기대를 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혔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교사가 자성 이론 효과를 쓰는데 그 차별적인, 학생들마다 차별적인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별적 기대를 하는 기준이 뭐냐면 가정 배경이라는 겁니다. 교사들은 1학년 신입생들을 입학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세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분류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보다도 계층 요인이 크게 작용했어요. 교사가 봤을 때 자기가 은연중에 반 아이들을 세 가지 집단을 분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 가지 집단을 분류한 기준은 가정 배경이었던 거예요. 교사는 이들을 우수 집단, 중간 집단, 열등 집단으로 분류하고 학생의 좌석 배치나 수업 중 질문, 관심 표시 이런 것들을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우수 집단이라고 자기가 판단되는 애들은 아마 진짜 잘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중간 집단은 뭐 이 정도 할 거고, 열등 집단은 잘 못할 거야 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업 중 지문이나 관심 표현에서 차별을 대했다는 거죠. 이렇게 교사의 차별적 기대는 아동들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쳐서 교사들이 열등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렇게 대한 아이들은 실제로 자기를 좀 바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그 믿음에 맞도록 행동하는 경향, 즉 교사가 기대한 그 수준에 머무르는 어떤 현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열등 집단과 우수 집단을 나누게 된 기준이 가정 배경이라는 거죠. 뭔가 돈이 많아 보이냐 없어 보이냐, 아니면 부모님의 직업 배경이 뭐냐, 아니면 쓰는 언어가 상층교육 계층이냐, 뭐 하층 언어를 쓰냐, 이런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교사들은 아이 집단에 나눠버린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불평등이 재생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좀 다르죠. 그냥 경제 구조와 학교 구조가 뭐 일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 어떤 문화적 재생산을 통해서 모든 학교는 다 똑같이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실질적인 어떤 상호작용,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낙인과 이 아이는 잘 못할 거야, 자성 이론 효과, 이 아이는 이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성 이론 효과, 이런 걸 바탕으로 차별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차별적 대우를 통해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집단을 분류하는 기준이 가정 배경이라서 불평등하게 되고 따라서 그런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불평등이 재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생존 전략 중 하나인 방어적 수업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럼 교육 사회 파트를 하면서 상징적 상호작용 단어를 배우는데 굳이 왜 이런 방어적 수업 단어를 배워야 되냐? 이거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 질적 연구를 하고 실제로 교사가 어떻게 행동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중시하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도 관심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유심히 살펴봤는데 교사는 한 명이고 학생은 뭐 30명, 40명 이렇게 여러 명이 되잖아요. 1대 다로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생활지도면이나 수업면에서. 그러니까 수업 지도에서 자기가 그런 1대 다의 인간관계에서 뭔가 정신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수업 방식이 바로 방어적 수업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방어적 수업을 줄 수 있고 이것도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객관식 시험에도 객관식 2012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쯤을 보고 가셔야 될 핵심적 이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명의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들을 가르친 학급의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구조적 방어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때다로 그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교사의 그런 방어의식은 교과 지도에서는 방어적 수업으로 나타나고 생활 지도에서는 학생다움을 요구하는 각종 규제로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지도에서는 뭐 억압하고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지시하는 어떤 학생다움을 요구하는 걸로 나타나고 살아남기 위해서 교사도 수업에서는 방어적 수업을 쓴다는 겁니다. 학생들과의 반응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는 방어적 수업을 쓴다는 겁니다. 맥닐이 주장하기를 교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의식 수업을 선호하며 학생들을 통제하는 강의 전략을 구사하여 방어적 수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도 교사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뭔가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교사가 성격 자체가 억압적이고 지시적이라기보다는 많은 학생들 1대 다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작용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자기가 정서적으로 뭔가 이제 뭐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사가 이런 방어적인 상호작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려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적 수업의 구체적인 예시 4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